비둘기 다시 2.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유해자 옮김. 옛날에 딱 한 번 60년대 중반의 어느 가을날에 조나단이 뒤펜가에 있는 우체국을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골판지 가장자리에 비닐봉지와 동전을 몇 개 받아놓은 그 유명한 모자 옆에 세워둔 술병을 하마터면 넘어뜨릴 뻔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잠시 거지를 찾아보았었다. 그자가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술병과 비닐봉지와 골판지가 있는 자리의 중앙에 그가 빠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길 건너편 주차된 차들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지가 보였고 급한 용변을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거지는 바지를 무릎까지 늘어뜨린 채 하수구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조나단 쪽을 향하고 있던 엉덩이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밀가루처럼 허연 엉덩이에는 푸르스름한 반점이 있었고 불그스레한 부스럼 자국이 나 있었다. 그것은 살가죽이 벗겨져서 마치 몸져 누워 지내는 노인네의 궁둥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 거지의 나이는 그때 조나단의 나이보다 훨씬 많지도 않았고 30이나 기껏 많아보았자 35밖에 안 됐었다. 어쨌든 그런 지저분한 엉덩이에서 갈색 죽 같은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내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면서 신발 주위에서 물결 쳤고 밑으로 힘차게 떨어지던 파편들은 양말과 종아리와 바지와 셔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더럽히며 사방으로 튀고 있었다. 너무 비참했고 메스껍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기 때문에 조나단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고 난 다음 그는 우체국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전기 요금을 냈고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우체국에서 시간을 더 보내려는 생각에 우표도 샀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는 우체국을 나설 때 거지의 모습과 맞닥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막상 밖으로 나올 때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땅바닥만 쳐다보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 건너편을 보지 않으려고 뒤펜가가 있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었다. 그리고 뭐 잃어버린 것도 없으면서 술병과 골판지와 모자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굳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 세르슈 미디가와 라스파유가를 빙 도는 우회로를 선택했었고 마침내 플랑슈가에 있던 그의 안전한 도피처인 방으로 갔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조나단이 거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는 부러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물론 문이나 가끔씩 열어주거나 지점장의 차를 향해 경례를 하는 등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휴가도 조금 받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도 월급의 대부분은 세금이니 임대료니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등으로 흔적도 없이 뺏기며 인생의 3분의 1을 은행 앞에 서서 허송세월하는 일로 지내는 노릇이 도대체 의미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회의를 종종 품기도 했었다. 그런 따위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뒤펜가에서 보았던 끔찍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만큼은 확실하게 쥐어졌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런 노릇이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자기의 엉덩이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용변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 놓고 보아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남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엉덩이를 까고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사정보다 더 비참한 일이 그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밑으로 끌어내린 바지춤과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세와 어쩔 수 없이 망측하게 벗고 있는 것보다 더 굴욕적인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부득이하게 보는 용변을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보다 더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보는 용변. 그 말 자체가 이미 모든 괴로움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정으로 볼일을 봐야만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그 일을 대충 할 수 있는 거였다.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만이라도 필요한 법이었다. 이를테면 시골에서는 숲으로 간다거나 들판에서 그런 입장이 되면 풀숲으로라도 간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밭고랑을 찾아가거나 혹은 저녁 어스름한 어둠이 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 그것도 아니면 사방 1km 내에서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제 방으로라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번도 제대로 어두워지지 않는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시 후미진 곳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호기심 어린 남의 이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다. 도시에서는 인간들의 시선을 피하려면 빗장과 열쇠로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며 칸막이가 된 공간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급한 용변을 보기에 최고로 안전한 그런 장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유를 즐기지만 사실은 제일 불쌍하고 애처로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조나단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누더기 같은 바지와 남루한 잠바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는 있었다. 소설 같은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면 골판지 구석에 구부리고 새우잠을 잔다든지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 되어야 할 가정을 어느 구석진 곳이나 보일러실 곁이나 지하철역의 계단 밑에서 간신히 꾸린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다행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용변을 보고 싶을 때 문 뒤로 슬쩍 사라질 곳이 이렇게 큰 도시에 없었다. 비록 복도의 공동 변소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다른 모든 자유가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보기에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차라리 죽는 것이 그보다 나았다. 인간적인 자유가 적어도 복도의 공동 변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과 그런 필요 불가결한 자유를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이 생각할수록 천만다행이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나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후회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그 순간 이후부터 그는 은행문 앞에서 다리에 힘을 더 꽉 주고 서 있게 되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마치 금속으로 주조된 동상 같아 보이기도 하였다. 그때까지 거지의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짐작해 왔던 자신만만함과 긍지가 어느새 샘물처럼 녹아서 그의 몸속으로 들어와 그의 내부에 철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고 또 그것은 그를 그만큼 강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를 흔들리게 할 수 없으며 그로 하여금 회의를 품게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야말로 스핑크스적인 평온함을 되찾은 거였다. 거지를 보면 어쩌다가 그와 맞부딪히거나 아무데서나 앉아있는 그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관용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감정, 구역질과 경멸과 애처로움이 뒤엄벅이 된 미온적인 감정의 혼합체를 느낄 뿐이었다. 거지가 더 이상 그를 노엽게 하지도 않았다. 조나단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오늘 부시코 공원에 앉아 건포도가 든 달팽이 모양의 빵을 뜯어먹고 우유를 팩제에 들고 마시기 전까지만 해도 거지는 그에게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다. 평상시에 그는 점심시간이면 집으로 갔었다. 불과 5분만 가면 집에 도착했다. 대게, 오믈렛, 해물 섞은 달걀 후라이, 치즈가루를 뿌린 국수 또는 전날 남아있던 수프를 데우는 등
따뜻한 음식을 직접 만들었고 거기에 샐러드를 곁들였으며 커피도 한 잔씩 했다.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빵과 우유를 먹는 일은 참으로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었다. 사실 그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우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미 반값으로 55프랑이나 지출해버린 입장이었다. 그러니 식당으로 가서 오믈렛과 샐러드와 맥주를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낭비 같았다. 건너편 벤치에 있는 거지는 식사를 다 마친 모양이었다. 정어리를 다 먹어치운 다음 빵과 치즈와 배와 과자도 먹었고 포도주를 크게 한 모금 들이키고는 속까지 시원할 것 같은 트림을 토해냈다. 그러고는 잠바를 돌돌 말아 베개를 만들어 그 위에 머리를 얹더니 배부르고 게으른 육신을 벤치의 길이대로 쭉 뻗고 오수를 즐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이내 잠이 들었다. 참새들이 팔딱거리며 다가와 빵 부스러기들을 쪼아 먹으며 뒤뚱거렸다. 참새들을 따라온 몇 마리 비둘기도 그의 벤치 주위로 가서 뱉어낸 정어리의 머리를 까만 주둥이로 연신 쪼아댔다. 거지는 새들이 그래도 꿈쩍 안 했다. 깊게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잘 뿐이었다. 조나단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렇게 그를 쳐다보는 가슴에 이상한 불안감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 불안감은 과거에 느꼈던 그런 부러움이 아니라 경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이 50이 넘도록 살 수 있었는지가 스스로 의문스러웠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오다가 굶어 죽든가 얼어 죽거나 간경화증에 시달리다거나 목숨을 잃든가 어쨌든 이미 옛날에 죽었어야 마땅했다. 그 대신 버젓이 살면서 대단한 식성으로 먹고 마시고 당당히 잠자고 비록 헝겊을 대고 기운 바지지만 옷도 입고 있었다. 물론 지금 그가 입고 있는 바지는 옛날 뒷팽가에서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저곳 수선을 하기는 하였어도 그런대로 맵시가 있고 거의 유행에도 맞는 골덴 바지였다. 거기에다가 그의 면 잠바를 함께 놓고 보면 세상에 썩 잘 어울리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어떤 확고한 인상을 주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것에 비하면 조나단은 그의 경이감은 차츰 머리를 어지럽히는 신경질로 변해갔다. 평생토록 착실했고 단정했고 욕심도 안 냈고 거의 금욕주의자에 가까웠고 깨끗했고 언제나 시간을 잘 지켰고 복종했고 신뢰를 쌓았고 예의도 잘 지키며 살아왔건만 그리고 단 한 푼이라도 스스로 일해서 벌었고 전기세나 임대료나 관리인에게 주는 성탄절 보너스도 언제나 제때 꼬박꼬박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빚이라고는 진 적이 없고 남에게 폐를 끼친 일도 없고 병에 걸렸던 적도 없고 사회보장보험금에 신세를 진 적도 없고 언제 그 누구에게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고 일생 동안 마음이 평안한 작은 공간을 갖는 것 말고는 절대로 결코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건만 53번째 되는 해에 어쩌다 큰 위기를 겪게 되어 주도 면밀하게 세워두었던 인생의 계획을 몽땅 숲으로 돌려버리고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 되었으며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기껏 건포도가 든 달팽이 모양의 빵땅이나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두려움이었다. 잠들어 있는 거지를 보고 있던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무서웠다. 자기도 벤치에 누워있는 그 폐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 빈털터리가 되고 저런 밑바닥 인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 자신의 존재를 둘러싼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가 궁금해졌다. 레델시에 승용차가 오는 것을 못 봤지.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오늘 일어났어. 승용차를 못 본 거야.
오늘은 자동차에 주의를 하지 못했으니 내일은 근무 중 다른 것들도 다 망각하게 되겠지. 철제 문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린다거나 해서 넌 다음 달에 문책성 해고를 당하고 말 거야. 그러면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없을 테니 새 직장도 못 구할 거야. 실업수당으로는 입에 풀칠도 못할 테고 내 방은 그때쯤이면 비둘기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더럽히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넌 그 방을 뺏겨 버리고 말겠지. 호텔 숙박료는 기하학적인 숫자로 불어날 테고 넌 걱정 때문에 술을 마시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저금한 돈까지 다 술로 탕진하고 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방탕해지고 온몸에 이가 들끓고 타락하고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마침내는 제일 값싼 여관에서조차 내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겠지. 그러면 넌 길로 나앉게 되어 빈털터리가 되고 거리에서 잠도 자고 똥도 싸면서 완전히 끝장을 보게 될 거야. 조나단, 넌 올해 말이 되기도 전에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공원 벤치에 누워있게 될 거야. 저기 저자처럼 말이야. 그러면 저 폐인이 된 자가 너의 형벌이 되는 거야. 입이 바쩍바쩍 말랐다. 그는 경고하고 있는 듯한 남자는 남자의 모습에서 시선을 돌리고 마지막 남은 달팽이빵 조각을 한 입에 꿀꺽 삼켰다. 그 작은 조각이 위까지 내려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달팽이가 기는 것처럼 천천히 식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어떤 때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였고 마치 가슴팍에 못이라도 박는 것처럼 압박감에 통증이 몰렸다. 그 고약스러운 것 때문에 질식해 버릴 것 같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더니 마침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격심한 통증도 사라졌다. 조나단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이제 그만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이 끝나려면 아직 30분이나 남아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곳이 그에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각별히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 무릎 부분에 떨어져 있던 빵 부스러기들을 손등으로 털어내고 바지 주름도 다시 잡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지가 있는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고 갔다. 세브르가까지 다 갔는데 공원 벤치에 빈 우유팩을 두고 왔다는 생각이 머리에 갑자기 떠올랐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벤치에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간다거나 쓰레기를 따로 모아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디를 가나 설치해 놓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이제까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공원 벤치 등에 두고 그대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게으르거나 망각 때문에라도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시시한 일은 그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필이면 많은 일이 잘 되지 않은 불안한 바로 오늘 같은 날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다. 어차피 일은 꼬였고 이미 바보 같은 행동도 저질렀고 자기 일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도 했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비사회적인 인간에 가깝다고 느끼기까지 하는 처지였다. 레델시의 자동차를 보지 못했다든가 점심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달팽이 모양의 빵이나 먹는다든가 하는 따위들이 바로 그런 짓들이었다. 만약 지금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유팩을 그냥 놓고 오는 등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즉시 균형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종말을 맞게 되는 처지를 어떤 것으로라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방향을 바꿔 공원 쪽으로 향했다. 머리에서도 그가 앉아 있었던 벤치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암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벤치 등받이 널빤지 사이로 하얀색 우유팩이 있는 것을 보았다.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았다. 그의 무심함이 아직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이제 그 고약스러운 실수를
감쪽같이 없애버리면 될 것 같았다. 벤치의 뒤로 다가서서 그는 허리를 잔뜩 굽히며 왼손으로 우유팩을 잡고 대충 거기쯤에 가까운 쓰레기통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휙 돌리는 순간 비스듬히 아래쪽에서 뭔가 바지를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하였지만 워낙에 급작스럽게 생겨난 일이고 이미 그 반대편 방향으로 몸을 똑바로 세우려는 동작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로서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크게 찍 하는 아주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렸고 바깥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란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한 줄기 바람이 왼쪽 널쩍다리 살갗 위로 서늘하게 불었다. 잠깐 동안 그는 너무나 기겁을 한 나머지 차마 그쪽을 내려다보지도 못했다. 찍 하는 소리가 아직도 그의 귓전을 울리는 것 같았고 그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렸기 때문에 단순히 바지만 찢긴 것이 아니라 지진으로 땅이 갈라진 것처럼 그의 속살이 찢겼거나 벤치가 부서졌거나 공원이 쫙 갈라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찍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나게 만든 장본인인 조나단을 험상궂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들은 뜨개질을 계속하였고 할아버지들은 신문을 계속 읽었으며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은 여전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놀았고 거지는 잠자고 있었다. 조나단은 아주 천천히 아래쪽을 쳐다보았다. 찢긴 길이가 약 12cm쯤 되어 보였다. 그것은 벤치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나사의 몸을 돌리면서 걸렸을 왼쪽 바지 주머니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널쩍 다리를 쭉 타고 내려가 있었다. 그것도 바느질 선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멋진 개버딘 근무복에 한복판을 가로 지르다가 바지 주름 쪽을 향해 엄지손가락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넓이로 직각을 이루며 찢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옷감이 찢긴 것이 아니라 삼각형의 깃발처럼 펄럭거려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조나단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흥분제가 부신 수질로부터 분비되어 육신의 극히 위험한 위기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닥쳤을 때 생과 사를 가름하는 결투나 도피용으로 저장해 두던 몸속의 마지막 저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피 속으로 몰려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상한 착각이 들었다. 바지만 찢긴 것이 아니라 속살이 12cm나 상처를 입어서 그곳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았고 이제까지 내부적으로 다져놓은 순환의 틀 속에 잘 굴러갔던 인생이 그 상처 때문에 끝을 보게 되어 미처 손볼 겨를도 없이 마감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를 기적적으로 소생시켰다. 심장은 힘차게 뛰었고 용기는 치솟았으며 그의 머리는 아주 맑아져서 오직 한 가지 것에만 신경을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즉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 구멍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즉시 뭔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너는 파멸하고 만다.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자문하는 그에게 해답도 금세 주어졌다. 그 환상의 물질 아드레날린은 그렇게 빨리 효과를 냈고 두려움은 총명함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단숨에 그는 그때까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꽉 구겨서 잔디밭이든 모래길이든 상관도 안 하고 아무 곳으로나 휙 집어던졌다. 이제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왼손으로 널쩍다리에 난 구멍을 가리고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왼쪽 발은 가능한 뻣뻣하게 하였고 오른손은 마구 휘저으면서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절뚝거리며 공원을 빠져나와 세브르가로 갔다. 이제 시간은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바크가 모퉁이에 있는 봉마르쉐 백화점 식료품부의 한 구석에는 여자 재단사가 한 명 있었다. 그가 그 여자를 본 것은 며칠 전이었다. 출입구 근처 바로 앞쪽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두는 곳이었다. 재봉틀 옆에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다. 잔 토펠 수선, 성심성의껏 신속하게 옷 모양을 바꿔주거나 수선해줌.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반드시 그 여자가 그를 도와주어야만 했다. 그 가게도 점심시간이 아니라면 마땅히 그래야만 했다. 아니, 점심시간이라면 오늘 일이 너무 많이 꼬이게 되므로 그 여자는 점심시간에 쉬지 말아야만 했다. 하루의 일이 그렇게 많이 꼬이는 것은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다. 오늘만큼은 절대로 안 됐다. 이처럼 딱한 처지를 당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됐다. 진실로 공공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행운이 찾아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토펠 부인이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앉아 그를 도와주리라고 생각되었다. 토펠 부인은 자리에 있었다. 그는 식료품 불을 들어서자마자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볼 수 있었다. 토펠 부인은 정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같았다. 점심시간조차 성심성의껏 신속하게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는 그 여자가 있는 쪽으로 쫓아가서 재봉틀 옆에 선 다음 널쩍다리에 있던 손을 떼고 손목 시계를 얼른 훔쳐보았다. 시계는 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냈다. 부인, 토펠 부인은 빨간색 치마에 주름 잡는 일을 마치고 재봉틀을 끈 다음 옷감을 꺼내 실을 끊으려고 바늘끝을 이완시켰다. 그리고는 얼굴을 들어 조나단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폐가 굵고 진주빛으로 된 커다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안경알이 겉으로 많이 붉어져 있어서 눈이 커다랗게 보였고 눈두덩이가 움푹하게 파여 그늘진 웅덩이처럼 보였다. 밤색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매끈하게 흘러내렸고 입술은 은보라색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쯤 되었을 것 같았고 풍기는 인상은 유리알이나 카드를 통해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아낙네들과 같았다. 사실 미천하여 부인이라는 호칭이 썩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이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여자들의 인상 같았다. 그리고 코 위에 걸쳐져 있던 안경을 조나단을 제대로 보려고 위로 슬쩍 올리던 손가락은 뭉툭하고 소시지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와중에서도 손톱에 은보라색 매니큐어를 칠해놓아 왠지 친밀감이 느껴지는 소박함을 풍기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토펠 부인의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다. 조나단은 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바지에 난 구멍을 손으로 가리키고 이렇게 물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이 너무 거칠고 아드레날린 때문에 흥분되어 있는 자신의 상태를 들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는 될수록 별것 아니라는 말투로 다시 덧붙였다. 조금 찢어져서 구멍이 났어요. 재수가 없었죠.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토펠 부인은 그 큰 눈으로 조나단을 보던 눈길을 떨구고 널쩍다리에 난 구멍을 보더니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구부렸다. 그러자 밤색의 매끈한 머리카락이 어깨에서부터 뒤통수까지 갈라졌고 그 사이로 짧고 비계살로 통통한 흰색 목덜미가 드러났다. 그와 동시에 코를 찌를 듯이 진한 화장품 냄새가 솟구쳐 올라서 조나단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어 목덜미 근처를 바라보던 시선을 슈퍼마켓 쪽으로 멀리 돌려야만 했다. 잠시 동안 그는 상품 진열대, 냉장고, 치즈 판매대, 소시지 매장, 특별 서비스 코너, 피라미드형으로 진열된 술병들, 야채 코너 등과 그 사이를 헤매고 있거나 쇼핑차를 밀거나 어린아이 손목을 질질 끌고 가는 손님들, 판매원, 창고 직원, 계산대 직원, 또 그들과 함께 허둥지둥대며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그들 곁에 찢겨진 바지를 입고 사방을 샅샅이 쳐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총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혹시 그 군중의 무리 속에 빌망 씨나 로크 부인이나 심지어 레델 씨가 있다가
공공장소에서 밤생머리의 여자가 등을 잔뜩 구부리고 조나단의 몸의 은밀한 곳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더군다나 찢긴 부위에 펄럭거리는 옷감을 이쪽 저쪽으로 뒤집어 보고 있는 토펠 부인의 뭉툭한 손가락을 널쩍다리 살갗에서 느끼자 몸이 와르르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다. 다행히 토펠 부인이 그 순간 널쩍다리가 있는 아래쪽에서 윗몸을 일으키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앉았고 사정없이 마구 뿜어대던 화장품 냄새도 가셔서 조나단은 정신을 어지럽게 만든 그 넓은 매장에서 눈길을 떼고 크고 안경알이 도톰한 토펠 부인의 친밀감 드는 안경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그는 마치 의사 앞에서 무서운 진단이 내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환자처럼 불안해하며 재차 물었다.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토펠 부인이 말했다. 밑에다 뭐만 대면 되겠어요. 바느질 자국이 조금 남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조나단이 말했다. 바느질 자국 조금 남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곳을 누가 세심히 쳐다보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 재빨리 시계를 보니 2시 14분이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토펠 부인은 그것을 자세히 보느라고 밑으로 내려온 안경을 다시 콧등 위로 밀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인. 조나단이 말을 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를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서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려우시더라도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지요.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시간이 겨우. 그가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다. 겨우 10분밖에 없답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말은 지금 당장 곧바로 말입니다. 질문 가운데는 어차피 묻는 사람조차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의 내용에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말을 꺼내자마자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탁도 있다. 조나단은 토펠 부인의 그늘진 커다란 눈을 쳐다보면서 모든 것이 부질없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챌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이미 그 전에 허둥대며 질문을 늘어 놓을 때 다 알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쳐다본 순간 혈액 속에 아드레날린 수치가 쑥 내려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10분 남았다니. 그는 이제 막 물에 녹으려는 무른 얼음 덩어리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몸이 뒤뚱하며 기우는 것 같았다. 10분이라니. 세상에 어느 누가 10분 동안에 그렇게 괴상하게 찢긴 구멍을 때울 수가 있겠는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널쩍다리에 대고 그대로 꿰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밑에다 뭐든 대야 하니까. 그것은 곧 바지를 벗어야 된다는 의미였다. 봉마르쉐 백화점의 식료품부 어디에서 갈아입을 바지를 구한단 말인가? 바지를 벗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있는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 지금요? 토펠 부인이 물었고 조나단은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잘 알고 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토펠 부인이 빙그레 웃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저씨. 여기 보시는 이것들 모두 다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인은 재킷과 바지와 블라우스 등의 옷가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약 2미터쯤 되어 보이는 옷걸이를 가리켰다. 이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다 해야만 한다고요. 하루에 10시간 동안이나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겠지요. 조나단이 말을 이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인.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인 생각으로는 이 구멍을 기우는데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토펠 부인은 다시 재봉틀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빨간색 치마를 다시 추스르며 바늘끝을 내려 치마에 물렸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져오시면 3주 후에 해놓을 수 있어요. 3주라고요?
조나단은 넋이 나간 듯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네, 삼주요. 더 빨리는 안 돼요. 그런 다음 부인은 기계를 작동시켰고 바늘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조나단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없는 듯한 착각을 했다. 불과 팔 하나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재봉틀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토펠 부인, 진주빛 테를 한 안경과 밤색의 머리카락, 바쁘게 움직이는 뭉툭한 손가락, 빨간색 치마의 가장자리에 연신 실을 박아대며 움직이는 바늘을 다 볼 수 있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그 뒤에 분주한 슈퍼마켓의 모습도 희미하게 남아 볼 수 있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만은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잠깐 동안 자기 스스로를 주변의 한 개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밖에 멀리 떨어져서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처럼 주변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오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렸다. 그는 한 발자국 옆걸음질을 친 다음 방향을 돌려 출구로 빠져나갔다. 걸어가는 동안 자신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고 망원경을 보는 듯한 현상은 눈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마음속은 그가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문방구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샀다. 그것을 바지에 붙여서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삼각형의 옷감 깃발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펄럭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고 다시 직장으로 갔다. 오후 내내 그는 걱정과 노여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은행 앞 제일 높은 계단 위에서 기둥에 바싹 붙어 있기는 하였지만 나약함에 굴복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등을 기대지는 않았다. 또 어차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남의 눈에 잘 띄지 않게 기대려면 뒷짐을 져야만 했는데 왼손으로 널쩍다리에 스카치 테이프를 가려야만 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 대신 안정된 자세를 취하려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건방진 젊은 녀석들이 했던 대로 양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야만 했다. 그렇게 서자 등이 구부러졌고 언제나 반듯하게 치켜들고 있던 턱이 머리와 모자랑 같이 어깨 사이로 쑥 들어가는 형상이 되었으며 그런 자세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자챙 아래로 쳐다보는 시선은 험상궂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다른 경비원들을 보면 스스로 경멸했던 무뚝뚝한 표정이 되어버렸다. 그는 갑자기 기형이 된 기분이었고 경비원의 캐리커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으며 자기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그가 한심스러웠다. 혐오스러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껍질을 홀딱 벗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 온몸의 살갗이 다시 가렵기 시작하였고 땀구멍에는 땀이 맺히고 제2의 피부처럼 옷이 몸에 쫙 달라붙었기 때문에 옷의 몸을 문지를 수도 없어서 그는 정말로 껍질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살갗과 옷 사이에 공기가 조금 통해서 옷이 붙어 있지 않은 곳은 다리 아래 부분이나 팔뚝이나 등판의 가운데 고랑 윗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등판의 고랑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땀방울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그곳만큼은 절대로 긁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몸 전체로 느끼는 불편함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못할 거면서 그를 좀 더 확실하게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혹시 약간 도움이 될지도 모를 그 짓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냥 꾹 참기로 하였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그쪽이 더 나았다. 고통을 받음으로써 증오와 분노는 더 부추겨졌고 그것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몸속에 피를 돌게 하면서 땀 구멍으로 더 많은 땀을 밀어내는 것으로 그것 나름대로 고통을 배가시켰기 때문에 그의 증오와 분노는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얼굴은 흥건히 젖었고 땀 줄기가 턱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고 모자의 테두리는 부풀어 오른 그의 이마를 아프게 조였다.
그래도 그는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절대로 모자를 벗어들지 않았다. 그것은 꽉 닫은 압력솥 뚜껑처럼 쇠로 만든 고리가 되어 관자놀이를 누르며 머리 위에 그대로 얹혀져 있어야만 될 것 같았다. 그러다가 혹시 머리가 터지더라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는 다만 자신의 등이 점점 더 구부러지고 있다는 것과 어깨와 목과 머리가 더 많이 밑으로 수그러들고 있어서 몸이 땅딸막해지면서 잡종개 같은 자세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그가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지만 그의 몸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자기 혐오가 모자챙 밖으로 점점 더 험악하게 노려보던 눈을 통하여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 완벽한 증오가 되어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시선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그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의 추악한 찌꺼기로 덮어 씌웠다. 세상의 실제 모습이 그의 눈 안으로 담겨지지 않았고 빛의 흐름이 거꾸로 연결된 듯 두 눈은 마음속에 일그러진 상들을 밖으로 토해내기 위하여 외부로 통하도록 만들어진 문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때 길 건너편 노천 카페의 웨이터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카페 앞에 인도에서 의자와 탁자 사이를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고 나이가 새파랗고 멍청한 웨이터들이었다. 버릇없는 잡담이나 짓거리거나 희죽거리며 웃거나 낄낄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회방하거나 아가씨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가끔씩 주문을 받으면 주방 쪽으로 열린 창문에 대고 커피 한 잔, 맥주 하나, 레몬수 하나 따위나 소리치는 일 말고는 수탉처럼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가 편히 쉬든가 일부러 바쁜 척하면서 주문된 음식을 고개를 하듯이 들고 나와 손님들에게 갖다 주곤 하였다. 또 주문받은 것을 갖다 줄 때는 엉터리 예술가 같은 몸짓으로 찻잔을 나사처럼 빙 돌리다가 탁자에 놓든가 콜라병을 널쩍다리 사이에 끼우고 한 손으로 뚜껑을 딴 다음에 그제서야 그때까지 입술 사이에 물고 있던 영수증을 빼내어 재떨이 밑에 끼워 놓는다든가 그 사이에 다른 손으로는 옆 좌석에 계산을 하곤 하였다. 커피 한 잔에 5프랑이나 하고 맥주 작은 것은 한 병에 11프랑이나 하고 거기에다가 그 잘난 서비스에 대한 봉사료를 15%나 얹고 팁까지 받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갑에 챙겨 놓고 있었다.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팁을 기대하였다.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팁이나 받아먹는 그들이 굉장히 뻔뻔스러운 작자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 입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는 고사하고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조차 나오지 않았다. 팁을 주지 않는 손님은 그런 자들의 눈에는 헛개비 같은 것이어서 가게를 나설 때 웨이터의 거만한 등짝이나 엉덩짝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멍청한 바보들은 돈이 꽉 찬 검은색 지갑을 멋들어 보인다는 생각으로 마치 살찐 볼기짝처럼 뻔뻔스럽게 내보이며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조나단은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은 시원한 반소매 셔츠 차림에 그 허풍스러운 작자들을 자기의 도끼 어린 시선으로 찔러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예 길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그늘진 천막 속에 있는 그들을 귀를 잡고 대로로 끌고 나와 귓사다기를 후려 갈기고 싶었다. 한 대는 귓바퀴 뒤에 또 한 대는 볼기짝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바꿔가며 철썩철썩 갈기고 싶었다. 꼭 그들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까지 코올리게 웨이터에 귀퉁이만 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손님들도 볼기짝을 때려주고 싶었다. 한심한 관광객으로 보이는 손님들은 바로 코앞에서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데 여름 난방에 밀짚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어기적 거리면서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청량 음료나 홀짝 대고 있는 작자들이었다.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기를 더럽히고 듣기 거북한 소음이나 유발하고 지독한 냄새로 찌든 양철통 속에나 들어 앉아서 날씨도 화창한 긴 하루를 세브르가를 난폭하게 왔다 갔다 하며 질주하는 짓 말고는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원숭이 같은 작자들이었다. 이미 있는 냄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단 말인가? 이 거리, 이 도시에서 나는 소음만으로도 그리 시끄럽지 않다는 건가? 하늘에서 내리쬐는 자결하는 뙤약볕도 부족하다는 건가? 숨 쉴 수 있을 만한 것으로는 겨우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공기를 엔진 속으로 빨아들여 태워서는 독성과 매연과 뜨거운 증기로 섞어 멀쩡한 사람의 코 속으로 불어넣어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쓰레기 같은 놈들, 범법자들, 그런 놈들은 씨를 말려 버려야 해. 채찍을 마구 휘둘러 없애버려야 해. 총으로 쏴 죽이든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쏜 다음에 다시 전체를 다 쏴버려야 해. 조나단은 권총을 꺼내 어디로든지 한 방 날리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려웠다. 다방의 한가운데를 향하여 쏘든가 요란하게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도록 유리창 한가운데를 향하여 쏘든가 자동차의 무리속을 향하여 쏘든가 길 건너에 있는 보기 싫게 높고 위협적인 큰 건물 가운데 하나를 향하여 쏘든가 아니면 그냥 허공에 대고 위쪽으로 쏘든가 혹은 하늘을 향해 정말 그 뜨겁고 지겹게 짓눌러서 숨막힐 것 같은 비둘기빛 청회색의 하늘을 향해 쏘고 싶었다. 그렇게 하여 하늘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납처럼 무거운 캡슐 같은 세상을 부서뜨리고 붕괴하고 추락하여 저 흉악스럽고 지겹고 시끄럽고 악취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으스러뜨려 묻어버릴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바지에 생긴 구멍 때문에 비롯된 조나단의 분노는 결국 온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죄로 만들어 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무한하고 무진장해졌다. 그렇지만 그는 천만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하늘로나 길 건너편의 카페로나 지나가는 자동차의 무리에 총을 쏘지 않았다. 그대로 선 채 땀을 흘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상상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였고 눈을 통하여 뿜어 나오게 하였던 바로 그 증오의 힘이 이제는 다시 세상을 등진 듯 그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손을 무기가 있는 곳까지 움직일 수 없거니와 손가락을 방아쇠에 대고 구부릴 수조차 없을 만큼 한마디 관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정말로 그는 짓궂게 코끝에 맺혀 있는 작은 땀방울을 털어내기 위해 머리를 약간 흔들 힘조차도 없었다. 그 힘이 그를 그렇게 돌처럼 변하게 하였다. 그것은 그를 정말로 스핑크스같이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였고 또한 요지부동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치 그것은 철 속의 자석의 힘을 통하게 하거나 철을 일정하게 흔들거리도록 만드는 전압 같은 것이었고 혹은 돔 같은 건물의 둥근 천장에 있는 벽돌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곳에 꼭 붙어 있게 만드는 강력한 압력 같은 힘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생각이었다. 그 모든 것의 잠재성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가정에 묶여 있을 뿐이고 조나단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잡다하게 끔찍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절대로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럴 인간이 못 되었다. 정신적인 곤궁함과 혼란스러움과 혹은 순간적인 증오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정신착란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동으로 실행하거나 혹은 말로도 생각을 내뱉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참아내는 사람이었다. 오후 5시경에 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고 은행 입구의 세 번째 계단에 있는 기둥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된 밖으로부터의 태양열과 안으로부터의 뜨거운 분노의 충돌로 온몸이 녹고 사그라져서
적어도 20년은 더 늙은 것 같았고 키도 20cm는 줄어든 것 같았다.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가는 것을 더 이상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서 그는 정말로 몸이 사그라진 느낌이었다. 5천년의 세월을 보낸 석재 스핑크스처럼 사그라지고 피폐해지고 열에 쪄들고 부서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전소하고 오그라들고 부서져서 마치 먼지나 재처럼 가루가 되어 거기 그가 그렇게 힘겹게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한 무더기 쓰레기로 소복이 떨어져 있다가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거나 청소부가 비질을 하거나 비라도 오면 그제서야 마침내 그곳에서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리라는 상상이 되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마감될 것 같았다.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연금을 받고 사는 평범한 노인네가 되어 자기 집에 자기 침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자리에 한 무더기 쓰레기로 말이다. 그는 이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붕괴의 과정이 좀 더 빨리 가속화하여 그만 끝나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의식을 잃어버리고 무릎이 꺾이면서 고꾸라져 주기를 진실로 바랐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며 애를 썼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을 해낼 수 있었다. 원하는 때는 언제라도 울 수 있었다. 숨도 기절할 때까지 안 쉴 수도 있었다. 혹은 심장 박동을 잠시 멈출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참말이지 주저앉고 싶어도 무릎조차 구부릴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역겨운 것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레델시 자동차에서 나는 엔진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다. 경적 소리가 아니라 방금 전에 시동을 걸고 뒷마당에서 정문 쪽으로 나오려고 할 때 나는 엔진이 돌며 내는 작은 쇳소리였다. 그 작은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귓속을 파고 들어와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몸에 있는 온 신경에 비상을 걸고 있음을 조나단은 몸의 관절이 뚝뚝 꺾이는 것과 척추가 기지개를 펴는 것으로 느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벌리고 서 있던 오른발이 왼발 쪽으로 옮겨가고 왼발이 구두 뒤꿈치를 중심으로 돌고 오른쪽 무릎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구부러지고 왼쪽도 똑같이 하고 다시 오른쪽 발이 한 발씩 한 발씩 발을 내딛고 실제적으로 걷고 세 개의 층계를 뛰어내려가고 벽을 따라가면서 정문 쪽으로 허둥지둥 뛰어가고 정문을 밀어젖히고 부동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손을 절도 있게 모자챙에 붙이고 승용차를 통과하게 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자기 자신의 의지는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완전히 자동적으로 했다. 그의 자각은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뭔가를 했다는 동작만을 인식하는 것뿐이었다. 행동을 취하면서 조나단이 생각과 함께 했던 유일한 부분은 레델시의 승용차가 지나간 후 쓰디쓴 분노의 눈길을 그것을 향하여 보낸 것과 한참 동안이나 저주를 퍼붓던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는 그 마지막 남은 불씨 같은 분노의 불길도 사라져버렸다. 기계적으로 세 개의 계단을 오를 때 증오의 마지막 찌꺼기도 다 말라버렸고 그 위에 다 올라갔을 때 그는 눈으로 아무런 도끼나 분노도 뿜어내지 않았으며 다만 힘없는 시선을 거리에 떨굴 뿐이었다. 눈이 자기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고 자기가 그 눈 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생명 없는 둥근 유리창을 통해 밖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그랬다. 몸뚱이도 전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고 조나단 자신이나 적어도 자기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낯선 사람의 커다란 육신에 쬐끄맣게 찌그러져 붙어있는 정령처럼 느껴졌다. 자기 힘으로는 조절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의지로는 방향을 틀 수도 없으며 필요하다면 저절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힘의 지배를 받는 거대한 인간 기계가
있는 누군가의 커다란 몸속에 갇혀버린 딱한 정령 같았던 것이다. 스핑크스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작동이 멈춰졌거나 줄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기둥 앞에 가만히 서서 마지막 남은 10분의 근무 시간을 채웠고, 정각 오후 5시 30분에 빌망 씨가 잠깐 바깥 유리창의 모습을 드러내며 문 닫자고 소리칠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그러다가 조나단 노엘이라고 불리는 꼭두각시 인간기계는 은행 안으로 순순히 들어가 문의 여닫이를 조절하는 책상으로 가서 직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쪽과 바깥쪽 유리문을 두 개의 버튼을 누르며 조절하였다. 그런 다음 먼저 로크 부인이 빌망 씨와 함께 잠가둔 금고로 통하는 문을 로크 부인과 함께 잠갔다. 그러고는 빌망 씨와 함께 비상경보기를 작동시켰고 전자식 문 개폐기로 끄고 로크 부인과 빌망 씨와 함께 은행 문을 나섰으며, 빌망 씨가 안쪽 유리문을 열쇠로 채우고 로크 부인이 바깥 유리문을 잠그고 난 다음 규정대로 셔터를 내리고 잠갔다. 밖으로 나와서 로크 부인과 빌망 씨를 향하여 등을 약간 굽히며 인사를 했고, 그 두 사람에게 좋은 저녁 시간이 되라는 말과 주말을 잘 보내라는 인사도 했으며, 좋은 주말을 보내라는 빌망 씨의 인사와 월요일에 보자는 로크 부인의 말도 감사하게 받았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먼저 몇 발자국을 걸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도 밀려오는 행인들의 물결에 합류하였고 사람들과 반대 방향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보행은 마음을 달래주었다. 걷는 것에는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규칙적으로 발을 하나씩 떼어놓고 그와 동시에 팔을 리듬에 맞춰 휘젓고 숨이 약간 가빠오고 맥박도 조금 긴장하고 방향을 결정할 때와 중심을 잡는 때 필요한 눈과 귀를 사용하고 살갗에 스치는 바람의 감각을 느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설령 영혼이 형편없이 위축되고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크고 넓게 만들어 주어서 마침내 정신과 육체가 모순 없이 서로 조화롭게 되는 일련의 현상들이었다. 그런 현상이 굉장히 큰 육체의 인형 속에 파묻혀 있는 정령인 제2의 조나단에게서도 일어났다.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 놓을수록 몸이 점점 커져갔고 내면도 채워져 갔으며 자기 스스로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상태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더니 마침내는 조나단 자신과 일체가 되었다. 바크가의 모퉁이쯤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곧바로 바크가를 가로질렀다. 꼭두각시 조나단이었다면 자동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꺾고 분명히 늘 다니던 길인 플랑슈가로 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묵게 될 호텔이 있는 성 플라시드가를 왼쪽에 두고 라베그레구아르 가까지 쭉 걷다가 계속해서 보지라르 가까지 간 다음 룩상부르 공원 쪽으로 갔다. 공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조깅할 때 뛰는 길인 제일 바깥쪽 원을 울타리의 나무들을 따라 3번 돌았다. 그리고는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고 몽파르나스 가로 가서 몽파르나스 공동묘지를 찾았고 거기에서 다시 묘지 주위를 한 바퀴, 2바퀴 돌았고 다시 서쪽으로 가서 제15구를 향했다. 제15구를 가로질러 생강까지 갔다가 북동향의 제7구를 향해 올라갔고 다시 제6구로 갔으며 여름철 낮은 긴 법이니까 또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걷다가 룩성부르 공원으로 다시 갔다. 공원에 다다랐을 때 공원 문은 이미 조금 전부터 닫혀 있었다. 그는 참의원 건물 옆에 있는 공원 대형 철제문 앞에 잠시 섰다. 시간이 9시는 되었을 것 같았는데도 밖은 아직 낮처럼 환했다. 10개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불빛과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그림자의 테두리만이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보지라르 가에는 차량도 줄어들어 거의 뜸해졌다. 수 많던 인파도 줄었다. 공원 출구나 길 모퉁이에 군데군데 모여 있던 사람들도 이내 흩어져서 한 사람씩 오데온 극장과
성 쉴피스 성당 주변의 숱한 골목길로 사라져 갔다. 한잔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기는 부드러웠고 옅은 꽃내음이 묻어났다. 적막했다. 파리 전체가 저녁을 맞고 있었다.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다. 여러 시간 동안 걸어 다녀서 다리와 등과 어깨가 아파왔고 신발 속 발바닥은 불붙는 것 같았다. 허기도 갑자기 몰려와서 배가 뒤틀렸다. 스프와 흰 식빵과 고기 한 점이 먹고 싶었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가까운 카네트가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봉사료를 포함해서 47프랑 50만 내면 되는 정식을 비롯해서 갖가지 음식이 다 있는 곳이었다. 그렇지만 땀에 절어 악취를 풍기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는 처지로는 갈 수 없었다.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추스렸다. 가는 도중 아싸 가게에서 튀니지 사람이 하는 자파상을 보았다. 문이 아직 열려 있었다. 기름에 절인 정어리 통조림 하나,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 한 덩이, 배 하나, 포도주 한 병과 아랍식 빵을 하나 샀다. 호텔 방은 플랑슈가에 있는 그의 방보다도 작았다. 한쪽 면이 출입문보다 약간 더 길었다. 기껏해야 3미터밖에 안 될 것 같았다. 벽들은 서로 직각을 이루며 맞물려 있지도 않았고 문 쪽에서 보자면 폭이 2미터쯤 되어 보이는 곳까지 비스듬히 벌어지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방의 전면에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며 서로 붙어 있었다. 방의 모양새가 말하자면 관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관보다 훨씬 더 넓지도 않았다. 긴 벽 쪽에 침대가 있었고 그 맞은편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안에서 밖으로 돌리며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진 뒷물 대야가 하나 있었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세면대의 오른쪽 위로는 천장 바로 밑으로 창문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것은 창문이라기보다는 두 가닥의 끈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든 유리가 끼워진 작은 채광구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 습하고 후끈한 미풍이 밖에서 나는 잡다한 소음을 그 구멍을 통해 관 속으로 실어 날랐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화장실에서 물을 트는 소리,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토막 단어들, 약간의 웃음소리, 어린애가 훌쩍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아주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조나단은 속옷바람으로 침대가에 쪼그리고 앉아 저녁을 먹었다. 의자를 끌어다가 그 위에 가방을 얹은 다음 사온 물건 봉지를 펼쳐놓아 식탁 대용으로 썼다. 쬐그만 정어리를 주머니 칼로 가로로 잘라 반쪽을 찍어 빵 조각에 얹어서 한 입에 먹었다. 물컹하고 기름에 절은 생선살이 싱거운 빵과 함께 뒤섞이며 기막히게 맛 좋은 덩어리가 되었다.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더 훌륭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지만 한 입 먹고 나서 포도주를 병째로 들어 조금 마신 후 그것을 이 사이로 지그시 물면서 잠깐 물고 있으면 생선의 진한 뒷맛이 포도주의 약간 신듯한 향료와 어우러지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맛을 자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조나단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보다 더 맛있게 음식을 먹어 보았던 적이 일생에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았다. 통조림통에 정어리가 4개 들어 있었으므로 그런 맛을 8번 맛볼 수 있었다. 빵과 함께 그것을 온 신경을 집중하며 씹어 먹었고 포도주도 8번 마셨다. 그는 아주 천천히 먹었다. 언젠가 신문에서 배가 많이 고플 때 음식을 빨리 먹으면 몸에 좋지 않고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읽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먹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어리를 다 먹고 깡통에 남아있던 기름도 빵으로 훑어서 다 먹은 다음 치즈와 배를 먹었다. 배는 어찌나 수분이 많은지 껍질을 깎다가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그리고 치즈는 빈틈없이 단단히 뭉쳐져 있어서 칼날에 자꾸만 늘어붙었고
맛이 어찌나 쉬면서 쓰던지 잇몸이 순간적으로 아찔했으며 잠깐 동안 침샘이 말라버려 입이 건조해질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달콤하고 물이 많은 배를 한 조각 먹으면 다시 괜찮아지면서 이와 입천장에서 떨어져 서로 엉키다가 혀를 타고 목 속으로 쏙 들어가곤 하였다. 다시 치즈 한 입 먹고 한 번 살짝 놀라고 또다시 그것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배를 한 조각 먹고 치즈 먹고 또 배 먹고 맛이 너무나 좋아서 그는 치즈를 쌌던 종이를 칼로 박박 긁었고 조금 전에 칼로 썰어냈던 배의 가운데 부분도 갉아먹었다. 한동안 몽롱하게 앉아 혓바닥으로 이를 훑다가 마지막 남은 빵 조각과 포도주를 삼켰다. 그런 다음 빈 깡통과 배껍질과 치즈를 쌌던 종이를 빵 부스러기와 함께 돌돌 말아서 봉지에 넣어 치웠고 쓰레기 봉지와 빈 병을 문가에 세워둔 다음 가방을 의자에서 내려놓고 의자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후 손을 닦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담요를 발치까지 밀어놓고 혼이불만 덮었다. 그리고는 불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위쪽 천장 근처의 구멍에서조차 한 줄기 가느다란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물기찬 미풍과 멀리 아주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만이 그 사이로 들어올 뿐이었다. 몹시 후덥지근했다. 내일 자살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잠속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악천후가 있었다. 곧바로 이어가며 천둥 번개를 몰아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뜸을 한참씩 들이면서 힘을 오랫동안 질질 끄는 악천후였다. 2시간 동안 하늘이 잔뜩 찌푸러지기만 하면서 살짝 번갯불을 비추다가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조금 내보기도 하다가 어디에서 한바탕 터지는 것이 좋을지 모르는 것처럼 도시에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면서 세력을 점점 키우고 더 넓게 퍼지더니 도시 전체를 얇은 납 같은 덮개로 씌워 놓았고 다시 또 기다리다가 그런 망설임으로 인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라도 여전히 폭발해 버리지 않았다. 덮개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후덥지근한 대기에 아주 미세한 바람도 일지 않았고 이파리 하나 티끌 하나 꼼짝하지 않았고 도시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굳어 있는 속에서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도시 자체가 뇌우가 되어 하늘이 터져 버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비된 긴장감 속에서 떨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미 아침이 조금씩 밝아오려고 할 무렵 딱 한 번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얼마나 컸는지 도시 전체가 폭발해 버리는 것 같았다. 조나단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깨어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이 천둥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들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았다. 눈을 뜨는 순간 꽝 하는 소리는 끔찍스러운 공포로 그의 관절 마디마디에 부서졌고 미처 원인을 알지 못하던 그에게 그것은 죽음의 공포로 느껴지는 경악이었다. 단지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여러 갈래의 천둥 소리로 다양한 반향을 내는 그 소리의 여운뿐이었다. 그는 밖에서 마치 책장처럼 집들이 차례로 넘어지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그때 그에게 떠오르던 첫 번째 생각은 이제 이쯤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라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종말이 아니라 지진이나 핵폭탄 혹은 그 둘 다 일어나거나 떨어져서 어쨌든 완벽한 끝을 말하는 세상의 종말 혹은 세상의 멸망의 때가 왔다고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다. 두들겨대던 소리도 넘어지는 소리도 꺾어지는 소리도 메아리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타나 지속되던 침묵은 세상이 망하는 듯이 울려대던 굉음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그것은 조나단에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자신 이외의 것은 위든 아래든 반대편이든 바뀌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몽땅 없어진 것으로 느껴졌다. 시각과 청각과 균형 감각 등에 지각이 살아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캄캄한 어둠과 침묵 속으로 다 없어져 버린 듯 했다. 그는 다만 마구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심장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자기가 침대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를 한다면 누구의 침대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매트리스를 꽉 움켜잡았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았고 고요 속에서 무슨 소리든지 들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무했다. 그때 뱃속이 꿈틀거리더니 역겨운 정어리 냄새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절대로 토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마저 속을 비워내 자신을 오물로 더럽히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다가 소름이 끼치도록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른쪽 위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가물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그쪽에 눈길을 붙들어 메었다. 사각형의 작은 곳에 빛을 담고 있으며 내부와 외부를 가름하는 구멍 같기도 하고 방에 뚫린 창문 같기도 한 것이 보였다. 도대체 누구의 방이란 말인가? 그것은 분명 그의 방이 아니었다. 평생 동안 그런 방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방에는 창문이 침대 발치 쪽에 있고 천장에 닿을 만큼 그렇게 높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친척 아저씨네 집에서 살았던 방도 아니고 샤랭통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에 있던 방도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어렸을 때 쓰던 방이 아니라 지하실, 정말 부모님이 살던 집의 지하실 같았다.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과 파리에서 늙어 빠진 경비원이 된 것은 다 꿈이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집의 지하실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 같았다. 밖에는 전쟁이 나서 집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안 오는 걸까? 왜 나를 구출해 내지 않지? 왜 이렇게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지?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가 막 소리를 지르려던 참이었다. 남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애 늙은이 조나단 노엘에게 너무나 다급하고 무섭고 절망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을 침묵 속으로 크게 내뱉으려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가 막 소리치려고 할 때 대답이 들렸다. 무슨 소리가 난 것이다. 처음에는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다가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위쪽 어디에선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그 소리는 규칙적으로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부드러운 소리가 되더니 점점 더 요란해졌고 마침내는 더 이상 북소리가 아니라 힘차게 쫙쫙 쏟아지는 소리가 되었다. 조나단은 그 소리가 빗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방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연한 빛으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얼룩도 채광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호텔 방의 윤곽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세면대도 의자도 가방도 벽도 다 보였다. 매트리스를 꽉 움켜잡고 있던 손을 풀었고 다리를 가슴에 닿게 오므린 다음 팔로 둥글게 감싸 안았다. 그렇게 잔뜩 웅크린 자세로 오랫동안 아마 약 30분 정도는 좋게 될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서 쫙쫙 흘러내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옷을 입었다. 희끄무레한 불빛으로도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도 없었다. 가방과 외투와 우산을 들고 방을 나서서 가만가만히 층계를 내려갔다. 프론트의 직원은 잠들어 있었다. 조나단은 까치발로 그의 옆을 지나 그를 깨우지 않으려는 생각에 출입문의 손잡이를 살그머니 돌렸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다. 그는 자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밖으로 나서니 서늘한 청회색의 아침 햇살이 그를 맞았다. 비는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빗물이 처마 끝과 차양에서만 방울방울 떨어졌고 보도에는 군데군데 물 웅덩이가 패어 있었다. 조나단은 세브르 가를 향해 내려갔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한 사람도 없었고 차도 보이지 않았다. 건물들은 차분하게 거의 감동적일 만큼 청순한 모습으로 다소 곳이 서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건물의 거만한 위용과 허풍스러움과 위협적인 태도를 빗줄기로 씻어내린 것처럼 보였다. 길 건너편 봉마르쉐 백화점의 식료품부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쇼윈도를 따라가더니 말끔히 청소해둔 야채 판매대 밑으로 도망쳤다. 오른쪽 부시코 공원에는 나무들이 비에 젖어 바스락거렸다. 한 쌍의 집박이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고 그 새소리가 길가의 건물에 부딪혀 메아리를 치면서 도시에 깔려있던 고요가 더 깊어져 갔다. 조나단은 세브르가를 가로질렀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바크가로 접어들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신발이 물에 젖은 아스팔트와 부딪히며 철벅철벅 소리를 냈다. 꼭 맨발로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신발과 양말 속에서 미끌거리는 발의 촉감 때문이 아니라 소리 때문에 그랬다. 신발과 양말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맨발로 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볼성 사나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하기에는 게으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빗물 웅덩이에 한가운데를 밟으며 이 웅덩이에서 저 웅덩이를 찾아 지그재그로 옮기며 열심히 철벅거렸다. 그리고 한 번은 길 건너편에 있는 물이 많고 제법 넓은 웅덩이를 보고 아예 그쪽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그는 젖은 신발을 반듯하게 해서 가차없이 철벅거렸고 물이 한쪽은 가게의 쇼윈도 쪽으로 또 한쪽은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튀었으며 입고 있던 바지 가랑이 쪽으로도 튀었다. 정말 신나는 짓이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지저분한 유희를 다시 되찾은 대단한 자유라도 된다는 듯이 즐겼다. 플랑슈가에 도착하여 집의 대문을 들어서고 잠겨있는 로카르 부인의 숙소를 잽싸게 지나 뒷마당을 가로지르고 좁다란 뒷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는 여전히 활기찼고 행복해했다. 그 위까지 다 와서 7층에 가까워져서야 층계 끄트머리의 일이 염려스러워졌다. 그 위에 흉물스러운 비둘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똥과 바람에 하늘거리는 작은 깃털에 둘러싸인 채 빨갛고 갈퀴 발톱처럼 구부러진 발로 복도 끝에 앉아 있을 비둘기가 그 공포스러운 멀건 눈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날개를 펄럭거리고 먼지를 흩날리면서 그를 향해 날아오면 그 좁은 복도에서 그것을 피할 도리가 도저히 없을 것 같았다. 계단이 불과 5개 남았지만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쉬었다. 돌아서고 싶지는 않았다. 그 마지막 몇 걸음을 떼어놓기 전에 아주 잠깐만 쉬면서 숨 좀 돌리고 심장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싶었다. 뒤를 돌아다 보았다. 시선이 나선형으로 꼬인 난간을 따라 깊숙이 밑으로 떨어졌다. 각 층마다 사선으로 비치는 햇살이 보였다. 아침 햇살은 그 사이 푸른색을 잃고 노란색으로 변하여 더 따스해진 것 같았다. 아래층 세대들이 있는 곳에서 일찍 깬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들렸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문이 닫히는 둔한 소리, 낮게 틀어놓은 라디오 음악 소리, 그리고 그에게 아주 친숙한 냄새가 갑자기 코를 찔러왔다. 라살 부인의 커피 향기였다. 숨을 몇 번 깊게 들이마시자 마치 직접 커피를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길을 재촉했다. 갑자기 공포가 사라져 버렸다. 복도에 다다랐을 때 2가지가 눈에 얼른 띄었다. 닫혀있는 창문과 공동 변소 옆에 대야 위에 말리려고 펼쳐놓은 걸레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강해서 시야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는 미처 복도 끝을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어느 정도 진정된 마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곳을 지나갔고
그 뒤에 그늘진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갔다. 복도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비둘기는 온데간데 흔적이 없었다. 바닥의 오물도 다 치워져 있었다. 깃털도 없었다. 붉은색 타일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던 작은 깃털도 보이지 않았다. 책을 옮기고 나서 소유란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토록 소유를 위해 온갖 정성을 바치는가? 때로 용의 주도하고 때로 견고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의 계획들은 한낱 사소한 것으로 인해 무참히 붕괴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많이 안고 있는가? 소유하기 위해서 또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내딛는 삶이라는 이름의 우리네 고투는 얼마나 단단한 지평 위에서 이루어지는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듯 조심하며 삶을 가꾸어 나가는 자의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비둘기의 주인공 조나단 노엘은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모델이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어디에선가 본 듯한 느낌을 주고 그런 비슷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는 심증을 갖게 하고 때로는 책을 읽는 사람 자신이 언젠가 느껴봤음직한 생각들을 작가는 글을 통해 표현했다. 그것도 특수 미세 현미경을 통하여 치밀하게 관찰한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마음의 갈래를 한 올 한 올씩 정교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난 그의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로서 그의 뇌 속으로 들어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쫓았다. 그의 작품 존 머시 이야기와 콘트라베이스를 번역하며 이미 들어가 보았던 그의 마음의 행로에서 난 다시 한번 색다른 많은 것을 보았다. 그것들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원고지에 토해 놓는 것이 말하자면 내 작업이었다. 굳은 것은 굳은 대로, 사그라지기 쉬운 것은 사그라지기 쉬운 대로, 익은 것은 익은 대로, 덜 익은 것은 또 덜 익은 대로, 정직한 신분꾼이 되어 덜함도 더함도 없이 작가의 마음을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그대로 옮겨다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쟁취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자체가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몫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유리상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린 것 같은 인위적인 구도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 놓음으로써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작가의 뜻이 아니었을까 헤아려 본다. 어쨌든 책의 내용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내가 해놓은 작업을 통해 파트리크 쥐스킨트와 만나게 된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단지 조금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책 읽는 재미를 조금이라도 앗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남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작업이라서 창작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고를 겪고 다시 또 한 권의 책을 내놓게 되어 기쁘다. 이 기쁨을 사랑하는 남편, 아들 성표, 그리고 딸 성우와 함께 나누어 갖고 싶다. 1994년 4월 대전에서 유해자